모든 사물은 상의 상관적으로 존재하고 인식된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는 인식행위인 마음이 반드시 작용한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절대적으로 독립적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몸과 마음, 물질과 의식, 주객 이런 거를 절대로 엄밀하게 분리시킬 수가 없다. 화엄경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객이 하나로 합하여 법계를 두루 통한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주객. 일체유심주도 그 말이고요. 과학에서 이제 과학이 보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물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측정될 수 있는 양들 간의 관계만을 다루지 그 자체를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이 과학입니다. 무엇 자체로는 의미가 없으며 무엇이 어떻게 행동하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하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둘 이상 그들이 만났을 때 무엇하지 이게 과학이에요. 예를 들면 신을 얘기하면 신은 누가 나왔지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만 얘기하니까. 근데 과학은 둘부터입니다. 하나는 의미가 없어요. 둘이 만나면 뭐하지? 서로 어떻게 잡아당기지? 밀지? 그 무엇이 어떻게 행동하나, 어떻게 근본적인 힘이 무엇일까? 그래서 힘을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우리 중력이라는 건 만유인력이라고 그러죠. 만유인력, 중력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있고 전자기력이 있고요. 전기를 띄기 시작하면 있고요. 핵력이 있고요. 또 제4의 힘이 있는데 대개 이런 것이 이제 있고요. 보존 법칙도 있어요. 세상에 어떤 거하고 외부하고 단절시키면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운동량도 기분 내켜서 운동량 커지자 이러는 거 없다. 보존된다. 그러니까 누가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하지 않느나 운동량 보존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엇이라는 존재기보다는 어떻게라는 관계를 말하는 게 과학입니다. 거기서 이제 차이 난다고 그러죠. 신학은 하나를 얘기한다. 존재 이전의 것을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우리는 과학은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신학에서처럼 신이라도 가정함으로써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과학은 아주 분명합니다.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수치적인 결과 그런 기술 방법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예 과학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문과학이라고 그러는데 왜 과학을 붙였는지 모르겠으나 인문 쪽이 이제 그렇죠. 측정이 그렇게 잘 안 되는데도 과학이라고 붙는데 우리는 과학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모양, 크기, 위치 등은 순전히 물리적 대상 자체에 귀속되는 객관적 성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색이나 색성향 미촉법,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유한 주관적 성질이라고 생각했어요. 꽃은 저 색깔, 무슨 청국장은 저 맛, 저것이 낸다 그랬는데 과학적 입장에서 보면 좀 그렇지 않다. 그런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색성향 미촉법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저기 하잖아요. 부수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 대상을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시청각 뭐 이런 것에 의해서 해석할 뿐이고 객관적이고 고정불변한 무엇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스갯소리를 제가 아주 하나. 근데 실제로 이렇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옆에다가 이렇게 그 안경을 벗어놓고 하는데 일어나서 이게 못 찾잖아요. 못 찾으면 보이지만 않으면 되는데 전화도 못 받아요. 전화를 갖다 줘도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심리입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경을 찾아서 쓰기 전에는 전화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렇죠. 왜 그래요? 의식이 그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이 귀를 막으면 실제로 균형 감각과 사고력이 떨어진다 그래요. 어쨌든 예를 들어 7가지 무지개 색깔, 이 나중에 무지개 한번 제가 이제 그림으로 어떻게 나오나 보여주면 되는데,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위에가 뭐죠? 위에가 빨간가요? 그럴걸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죠.
근데 2차 무지개는 그 위에 좀 희미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본 적 있습니까? 네. 1차 무지개는 좀 분명하고 2차 무지개는 네. 위에는. 그거는 빨주노초 파남보다 거꾸로 돼 있습니다. 아. 뒤집어져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물방울이 이렇게 와가지고 물방울이 있으면 이게 이상하다. 물방울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 뭐가 잔뜩 있어서 안 돼. 어쨌든 요 경계면에 한 번, 두 번 하고서 꺾여서 나오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냐, 세 번 부딪혀서 이 물방울이 있으면 그 안에서 세 번, 요게 이제 2차 무지개고, 두 번을 거쳐서 나오면은 1차 무지개거든요. 1차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올라갑니다. 2차 무지개는 거기서는 거꾸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요. 희미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뭐냐, 무지개 자체가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지개는 첫째, 물방울이 첫째, 무지개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뭘 넣어줘야, 그리고 그것을 반응을 해서 내보내줘야 우리는 비로소 보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왜 빨주노초 파남보를 보는가? 우리 눈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우리 눈은요, 거기서 벗어나면, 나중에 그 데이터를 한번 보여줄게요.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 봐요. 지금 여기에 지금 얼마나 많은 파가 있는데, 그거보다 작은 파, 진동수 높은 파. 참, 우리는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한 부산쯤 가는데, 우리가 보는 건 요만큼 밖에 안 돼요.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다, 무지개를 그러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만들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저게 만들어져서 보내주는 거를 느끼는 것 뿐이에요. 저놈은 아무것도 본성이 그런 게 없어요, 물방울에는. 햇빛에도 그런 본성이 없어요. 근데 물방울과 햇빛이 만들어서 내가 그걸 느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히 객관적인 사실이 뭐가 있는 것처럼, 무지개도 그런 것처럼 하는데, 절대로 객관적인, 저 고양이가 보면 저렇게 안 보입니다. 또 다른 걸로 보면 또 저렇게 안 보여요. 자,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좁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왜곡됐다. 그런 얘기고요. 우리가 무엇을 인식한다는 것은 이미 경험한 것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눈앞에 내밀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한다. 오감을 통한 감각은 대상의 전체와 내 기억과 같은 내 인식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나라는 거에 인식의 역사. 내가 인식돼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객관적인 세계라는 없다.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객관과 주관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뿐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현대물리학에서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위치, 시간, 크기 이런 것들도 다 이제는 그것을 따로 혼자 떼내서는 정의조차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측정하냐, 보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됐어요. 이게 상대성 이론의 시작이죠. 그걸 분리시켜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우리 몸의 예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엄살 떤다 하는 건데 이제 오음에서 나온 말인데, 이 엄살을 떨 수 있으려면 새끼손가락 끝에 작은 세포 조직이 몸 전체와 밀접한 네트워크, 연결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살짝 했는데 여기서 알아차려가지고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밥도 못 먹고. 예. 이게 이제 엄살 떠는 건데, 그 옴살 떠는 데서 온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게 사람은 그렇다고 그러는데 유기적으로 실제로 자연세계도 그렇다. 양자강에서 그게 나비 효과라고 유명하죠. 60년대 MIT의 교수가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그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양자강에서 나비짓을 하는 그 공기를 흔들어 놓은 것이 6개월 후에 뉴욕에 태풍이 분다.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왜? 주변에 다 이게 조금씩 영향을 주고받고 해서 그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에서 일즉다, 하나가 다 여러 가지를 만들고 다즉일, 여럿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현상을 크게 만들어내는 이런
이것을 화엄경에서 자주 얘기를 하죠. 소립자 세계인 극미현상에서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한 물질과 물질 상호작용뿐이 아니라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찰 행위 자체도 자연현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관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전과 달라요. 상태가. 그러니까 객관적,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없다.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입자냐 파동이냐 하는 그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절 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파동이거든요. 예를 들면 문 열어놓고 우리가 얘기하면 이렇게 파동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직진은 눈으로 보는 게 직진인데 직진 안 하고 옆에도 들리잖아요. 내가 얘기하면 저쪽 사람도 들어. 그건 회절 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건 파동의 대표적인 성격이에요. 쫙 가는 빛인데, 그러면 이 빛은 그래도 반드시 가는 것 같은데 빛도 회절 현상이 있어서 요 반듯하게 보이는 거는 환하고 옆은 어둡냐? 약간은 어둡지 않아요. 한 1, 2m까지. 그것도 빛이, 소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파동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파동의 특성은 전혀 입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그럴 때 전부 다 파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실험을 해가지고 소위 유명한 광전 효과라고 그래요. 빛을 갖다가 금속에다 탁 때리면 알갱이가 탁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빛이 총알 같으네. 그 입자라고 그랬어요. 탁 튀어나오는 게 뭐가 튀어나오냐?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빛을 탁 떼주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전류가 흘러요. 왜냐하면 전자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건 그게 광전 효과라는 거예요. 빛으로 전자를 떼어내는 효과. 이래서 빛은 알갱이로 또 된 거예요. 옛날에 뉴턴 시대에는 다 알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회절 현상이니 이런 달물이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왜 저래? 그런데 그건 파동인데 그래가지고 이걸 왔다 갔다 하던 것이 20세기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물리학에서. 근데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은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광전 효과는 빛이 그 총알 같은 그런 것에서 이 입자성을 나타내고, 전자현미경 반대로 전자는 알갱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현미경 그러면 이렇게 빛을 쪼여서 뭘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빛을 안 쪼이고 전자를 쪼여요. 전자는 알갱이잖아요. 저기 총알같이. 전자를 막 쪼여줬는데 그게 회절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 원자 배열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게 파동 효과예요. 전자의 파동 효과가 전자 현미경이고, 현미경은 우리가 빛이 있어야 현미경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빛 다 꺼도 좋다. 이 전자를 때려주면 그놈이 이렇게 해서 그 효과를 만들어내요. 이런 빛이 없어도. 그래서 그것이 전자의 파동성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저런 건 파동인 줄 알았더니 저런 것이 전자를 막 떼낸다? 총알같이. 저런 빛이 입자성이라 그래요. 이 두 가지가 20세기 전반기에 그렇게 싸웠었어요. 서로. 오랫동안. 그러다가,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개념이 한계지, 자연의 본질은 하나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볼 뿐이다.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 만지고, 이 만지는, 이 양면성이 다 가지고 있다. 그거를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 모든 물질은 그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연은, 두브로이가, 자연은 대칭적이다. 그래서 파장과 파장과 입자의 특성인 운동량이, 입자가 운동량이라는 게 질량 곱하기 속도거든요. 그래서 질량이 있다는 것은 그 입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파동은 파장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 두 개는 다른 건데, 람다는 P분의 H, P가 운동량입니다. 람다는 파장이고, 이렇게 연결이 딱 된다. 세상은, 람다가 있으면 P도 있고, P가 있으면 람다도 있다. 그 얘기는 입자는 파동성도 갖고, 파동이 있으면 그것도 입자로도 볼 수 있다. 이게 유명한 두브로이파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우리 양자역학은요, 고정불변의 객관적인 존재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대상의 있음과 없음,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와 무관하게 저만치 홀로 서 있는 객관적인 뭐라고 얘기했는데, 과학이 대단히 객관적이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보고 느끼며 우리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 우리와 함께 비로소 완성되어가는 그 무엇을, 굉장히 이제 과학이 과학 아닌 것처럼 바뀌어가죠. 궁극적으로 물질 현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닌 끊임없이 출렁거리는 상호작용과 관계만이 존재한다. 인간의 인식행위도 거기에 개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인식행위 없이 객관적 절대적 존재는 없다. 인식과정을 떠난 영구불변의 그런 자아라는 것은 없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연기론적 세계관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재밌게. 조금 저기 질문을 조금 예. 해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많이 해도 됩니다. 많이 해도 제가 이제 들으면서 특징적으로 이제 한 거를 조금 얘기해봤는데, 이제 교수님의 그 이제 물리학적 이론을 가지고 이제 연기론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게 심리학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심리학으로는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연기론에서는 지금 아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단 하나도 주변에 도움 없이 못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거죠. 마음의 구조도. 우리가 자아의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난 무의식이라는 엄청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교류에 의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이 구조 자체를 우리가 내적 세계로 그대로 반영을 한다면 우리 발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신 역시 본체, 엄청난 전체적 정신으로서의 본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본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다는 거를 한 번 더, 그걸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사실 우리 두려워하는 거는 자아거든요. 자아라는 거는 늘 불안하고 뭔가의 그 영혼성을 잡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서 자아는 끊임없이 깨끗함.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거, 나쁜 거, 이런 것들은 나쁜 것에 떨어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깨끗해지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완전함을 추구하고 부처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부처라는 위대한 존재,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보잘것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끗해질 것이냐? 완전해질 것이냐, 온전해질 것이냐의 문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그래서 나를 있는 그대로 깨끗해지려고 하기보다, 부처가 되려고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가 인식되는 과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연기론의 본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내적으로, 바깥 세계는,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없는 것은 바깥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모두 내 내적의 구조에 의해서 본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물리학과 불교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우리가 지금 무아 연구반에서 하려고 하는 이 주제가 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비슷한 언급이 많죠? 네? 비슷한 언급이 많아요. 저는 착각하는지 몰라도 거의 똑같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게. 그리고, 과학은 하나가 없다. 둘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심리학, 심리학, 내적 구조도 똑같아요. 우리는 보통 나 하나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알지 못하는 내 정신을 무의식이라고 그러잖아. 이 무의식의 정신의 전체성, 어떤 전체성이 없다면,
그 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심리학도. 깨달음도 둘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다는 자체가 이미 내 안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둘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 과학이 둘로 시작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무지개가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자아도 고유한 특성을 갖는 것은 내 안에 본질적으로 두고 온 어떤 그것에 의해서 비춰지는 게 자아잖아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경험치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경험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자아인데, 그런 의미로 자아 역시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러니까 그 발전노초 파란불로 보이는 어떤 무지개 형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고요. 또 객관적 세계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과학에서 객관적 세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정신의 구조가 지금 똑같은 거죠, 이것도. 그래서 왜냐하면 자아라는 현상이 없으면 깨달음이라는 현상이라든가 무아라는 현상을 무의식을 전혀 상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자아라는 주관적, 이제 왜 무아의식에서는 주관적 인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자아를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아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게 이제 무아의식의, 이제 그 무아의식 이제 본질인데, 그래서 그 어떤 상태에서 보느냐가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셨는데, 자아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제 보이는 거죠, 결국은. 예. 지금 그러니까 객관적 실체라기보다는 내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자아라는 틀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라는 틀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절대적 객관성이 있는, 절대적 상대가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주관적 상태에 의해서 모든 게 해석되어지고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나라는 주관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전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약간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리학하고 심리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가 그 물질 세계, 정신 세계를 다 얘기했기 때문에 최 선생님 얘기하신 거는 다 이 속에 함축이 되는 거고 다 좋은 것이고 무슨 그 자아를 알아야 된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강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자아를 알아갈 수 있느냐라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공부를 부처님 경전에 입각해가지고 저는 이제 공부를 해온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거의 다 부처님의 경전에 말씀하신 거를 뭐 물리학이든 지금 뭐 심리학이든 그렇죠. 다 여기 경전에 뭐 육군이 있으면 육경이 있고 그로 인해서 육식이 발생하는 이런 말이 다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서 얘기했다라고 들려져요. 그거서 이제 심리학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고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본다. 경전에 부처님 그 2500년 전에 이미 다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들었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아나님 연기법은 그렇게 심심한 것 같지 않다 했는데 이제 말씀이 이제 그게 아들이 아니라 사촌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라울라가 아니었구나. 네, 라울라가 라울라가 아들이고 아난이 사촌 동생. 아난이 한 건 맞아요. 그 사람이 사촌 동생이라는 거. 그냥 들었어. 나도 얘기하죠. 네, 그냥 이제 작은 거지만 그렇죠. 이제 강의가 녹음되는 상황에서는 맞아. 그렇고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아이고. 제가 자아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부분 이 자아를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아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대개 자아를 떠나서 하는 방법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자아를 놓치니까 여기서 이제 자아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런 거고, 이제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이제 교수님 이걸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연기론을 너무 우주론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실제로 그건 제가 다음 상세하게 다루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갑자기 다루다 보니까 이런데 그게 이제 연기론을 바깥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제 나가 없는 게 이제 실체화되어 버려요. 그 나는 없지 않느냐. 나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전부 다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사회운동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내적으로 결국은 깨달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그건 집단이거든요. 이게 집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바깥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적으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은 결국은 부처님이 얘기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그건 바로 우리의 고유성이라는 거죠. 집단 속에서 나의 고유성을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 여기에 바로 무엇이게 핵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그거를 이제 거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경전에 깊으신 분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네네네. 그래서 그걸 해봤고요. 또 재미있는 게 지금 입자와 파동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더 재미있게 한번 더 강의를 더 듣고 난 다음에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네. 저는 이제 이거 요새 많이 얘기되는 그 이중분립 현상, 이중분립 현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분립 현상, 양자역학에서.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 이게 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구멍을 하나를 뚫어서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이중 슬릿 분릿이라고 슬릿입니다. 슬릿인가? 슬릿인가 보다. 슬릿. 이중 슬릿 현상에 대한 더블 거가. 슬릿이라고 그랬죠. 그렇군요. 네, 그랬을 때 여기를 보내면 이제 굉장히 관찰자 현상이라는 거가 주는 거가 굉장히 종교적이기도 하고 심리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곁들여서 얘기를 해주시면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요. 그래갖고 난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섭렵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조금 활용도 있게 또 심리학하고 연결시킬 적에 심리학과 관련되는 이렇게 활용도 있는 어떤 실험이라든지 어떤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좀 하면 활용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활용할 재능이 없는 거예요. 단지 막 재밌고 그런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나한테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런 면이 저한테는 좀 한계입니다. 그게 지금 저한테도 한계죠. 제가 이제 심리학을 잘 알면 이렇게 자연과학자의 눈으로 쓰면서도 어디 뭐 이렇게 강의하거나 아니면 줄을 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심리학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텐데 저는 그쪽이 짧고 선생님은 이쪽이 짧아서 서로 조금 이렇게 미세하게 닫고 있는 거죠. 그래. 훅 들어오질 못해서. 정말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들었어도 정말 그게 이제 내 걸로 안 와가지고 이거를 좀 설명하기가. 저는 이제 청하 스님께서 지금 열반하셨지만 청하 스님이 굉장히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저도 청하 스님 법문을 좋아했고 청하 스님 책도 많이 봤는데 청하 스님 이런저런 처음에 다 접근했는데 너무 그냥 우리 쉽게 그렇게 이해가 됐었어요.
그러셨군요. 물리학으로 이렇게 그래서 다- 이미 한번 저기 경험하고 오셔갖고 잘 들으시죠. 아니야. 저도 경험이 아니라. 청아스님 좋아하고 예, 예. 봤어도 예. 그래도 청아스님이 재밌긴 네, 해요. 물리학으로 그냥 이렇게 다 접근을 너무 그냥 하셔가지고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거를 재밌게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아니 질문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지식적 이해는 돼요. 솔직히 말해서 머리로 이해가 되는데 정말 이렇게 깨닫는 어떤 경험 네. 그게 지금 없어서. 그거는 요거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너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지식으로 이해가 너무너무 되고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뭐 연기에 대한 거 이런 거로는 다 이해가 되고 이렇게 다 접합이 되는데 이 한번 와야 네, 되는데 네. 못 오고 있죠. 그게 좀 답답합니다. 스님들은 이제 이런 거 자 강의하시면은 그 당신 입으로는 이런 얘기를 못 하니까. 그렇죠, 맞죠. 근데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어요. 알겠다고 예. 그래. 아니 그게 정말 지금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한 번도 여기 와서 정말 이렇게 뭐 그 깨달음의 어떤 장면 뭐 이런 거는 전혀 지금 경험을 못 해갖고 그게 그래. 답답하죠. 네. 굉장히 답답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실험을 좀 본다든지 뭐 이런 거. 실험을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게 이제 뭐예요? 안 되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뭐그 더블 슬릿이든 또는 뭐 우리가 공간 속에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든지 요새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체감이 안 된다는 네. 거죠. 아니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 어떤 현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저한테 정말 어떤 나는 말하자면 무지개에 대한 것 그런 거에 얘기. 이게 그런 이제 현상의 어떤 경험의 얘기는 아니고 문제 현상에 대한 얘기는 알겠어요.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그게 뭐 없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탁 깨지는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용식이죠 뭐. 우리가 증득에도 이제 뭐 뭐 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증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증득이라고 네, 증득이라고 이해를 표현해야 되는 거군요. 그게. 선생님. 근데 그게 지금 안 일어나니까 굉장히 답답해져. 아마 지금처럼 그렇게 가시면 일어날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데 이게 그거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차원이 다른 세계를 느껴야만 그게 확 열리지. 그래서 깨달음도 양자적으로 깨닫는다 그래요. 연속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 툭 깨닫는데 근데 이제 그런 논리는 있어요. 툭 깨닫는 것 같지 그렇지만 그렇게 깨닫는데 너는 굉장히 많은 꿈을 꾸고 헤매다가 턱 만난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만나지는 게 아니다. 치열하게 저 스님들이 몇십 년 하는 것은 치열하게 하다가 턱 얼마나 치열하냐에 따라서 터지는 그게 소리가 다른 건데 너는 조금 이렇게 터진 거는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조금씩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쌓여가지고 자기 문제로 확 이 오는 것은 벼락 맞듯이 그런 거는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건 물론 아니죠. 그러게요. 그래도 이런 것이 이해가 되면 네. 조금씩 한 스텝 이해가 되면 내가 걸리는 게 이거였었네 그러는 게 조금 나오잖아요. 풍선에 바람을 한꺼번에 다 안 넣잖아요. 네. 조금씩 넣는 게 이만큼 돼가지고 터지니까. 이만큼 돼야 되는 지금 벌써 엄청 많이 들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이프, 엄청 세이프. 네, 처음 오셨는데. 고 그래가지고 예. 선생님도 저기 한 말씀 예, 나누게 예, 하시죠. 그러니까 물리학 내용을 너무 쉽게 잘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나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아이고, 당연하죠. 처음 이제 접하고 물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려운 학문이잖아요. 네. 깊고 넓고. 근데 불교 역시도 마찬가지고 심리학도 굉장히 넓고 깊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87년도부터 이제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근데 항상 상담할 때마다 안개 속을 헤매요. 내담자들이 와서 어려움을 하소연하는데 제가 시원스럽게 도움을 못 드려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자각과 통찰을 하더라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아차 내가 왜 이때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계속 상담을 좀 배우려고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면서 잘한다는 사람들한테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2000년 좀 넘어서부터 2003년도쯤 되다 보니까 그때쯤이면은 그동안 안개 속을 헤매던 그 상황이 구름 위에 쾌청 하늘이 빵 뚫리는 것처럼 아동서부터 노인까지 모든 상담에서 치유가 일어나더라.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한순간에 탁 트이는 그런 것을 경험하셨군요. 예. 한 소식 하셨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도 제가 지금 그 겉만 그냥 살짝 맛만 본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거 역시도 많은 시간을 좀 함께 하면서 그러면은 언젠가는 좀 트이겠다. 아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선생님은 이제 심리 쪽으로 이렇게 오시고 저는 물리 쪽으로 가서 심리 쪽으로 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각자의 루트를 통해서 지금 하나의 산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대학원생 강의도 안 하시는데 이거 특별 레슨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마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